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기에는 예쁜데 출근길은 고역입니다. 도로가 정말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더라고요. 네, 눈 피해가 걱정되는데요. 얼마나 더울지, 추위는 언제쯤 누그러질지 오늘 아침 도로 상황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표지에 도장을 찍을 유권자들은 여의도발 지각 변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YTN이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의견부터 야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 이낙연 신당에 대한 시선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뉴스 배달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스라이더 지금 출발합니다. 간밤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 눈이 내렸는데요. 특히 충남과 강원 지역에는 눈 구경이 지겨울 정도로 대설이 내렸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얼마나 눈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강원도 태백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군요. 이게 태백산 등산 코스 한가운데 있는 천재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눈발이 좀 강하게 날리고 있는데 등산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씨에는 등산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충남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 농공단지 인근의 CCTV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차량들이 몇 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제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가 좀 뿌옇게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 보이는 차선 홍성 방면인데 이쪽에는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차량 오고 가는 차량이 이제 적다 보니까 지금 한 대가 지나가네요. 제설 작업이 아직 원활하지 않아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좀 줄이시고 안전거리도 넉넉하게 확보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령 방면으로는 차량 통행량이 제법 많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하게 주시고 이게 눈이 오는 흐릿한 날씨이기 때문에 전조등도 꼭 켜셔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충남 아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눈이 내리고 있군요. 네, 아까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차량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곳도 역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산 옥정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CCTV 화면,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 중에서 태백산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남 아산의 옥정 사거리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CCTV 화면 중에서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고 지금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 거북이 걸음 수준입니다. 눈이 잔뜩 쌓여 있고 차량들도 아주 천천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만큼 지금 출근길 아니겠습니까? 네, 출근길에 무엇보다 빨리 도착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천천히 속도 유의하시면서 출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이 오는 양이 제설 작업을 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안의 일봉산 사거리로 가봅니다. 네, 이곳에는 지금 유관순열사의 동상이 보이고 네, 역시나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리막길인데 지금 CCTV에 조금 문제가 생겼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내거리입니다. 이곳에는 눈이 좀 내리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차들은 제대로 많이 자, 대전역 내거리 지역은 눈이 좀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또 눈이 내릴 수 있어서 안전운행 주의하시고요. 지금 CCTV 보니까 이제 충남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출근길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 살펴봤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눈 때문에 출근길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길이 미끄러운 만큼 천천히 이동하시고 또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두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조주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먼저 굵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 충청 이남 서해안선의 CCTV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홍성과 석임제 일대 역시나 눈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로 주변으로는 수북하게 눈이 쌓여 있고 이런 날씨에는 월동 장비까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선과 당진 대전선도 시야가 답답할 정도로 눈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본선뿐만 아니라 진입로와 진출로에서도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고 오늘 다리나 터널 전후 지날 때에도
감속 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도 약하게 눈이 흩날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50번 영동선 부곡 일대 보고 계신데 사실 고속도로는 지금 오른쪽 5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고요. 여기는 인천 방향 진입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있어서 이렇게 다른 차들 고속도로에 들어오지 못하고 국도 쪽으로 우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량은 강릉 쪽으로 많습니다. 반월터널과 부곡 사이 그리고 용인을 중심으로 어려운데요.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양이 없거나 적더라도 이미 기온이 낮아서 도로 살얼음이 곳곳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일대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외곽 쪽 전체 7km 구간 있고 8탄 분기점은 1시간 전에 비해 눈송이가 더 굵어졌습니다. 여기는 4km 구간 정체인데요. 역시나 안전을 위해서 앞차와의 차 간격도 조금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좌석 안전대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지고 일을 더 꾸미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한 갈등을 빚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며 정면 충돌했는데요. 충돌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선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2년여 만에 이루어진 항소심 선고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징계 청구권자는 직접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이 심의기일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전부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모든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피지 않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또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야권이 비판하는 건 사법질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해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3년 전 직접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와 한 장관을 겨냥해 재판쇼를 잘한다며 영화처럼 패소할 결심을 연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지적도 반박했는데요. 사실상 정계 입문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새 길을 가게 되는 걸까요?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은
집권 여당 새 사령탑을 맡을 거냐는 질문에 아직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하는 당 안팎의 논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당의 위기 극복을 정치 신인이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일축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며 사실상 정계 입문을 선언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공직 생활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며 비대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노릇만 할 거란 관측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장관이 스스로 던진 사실상의 정치권 출사표에 여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추대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총선 역할론에 관한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 명분 쌓기만 남았다는 해석이 적잖습니다. 국민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 보석이면 지금 당장 써야 되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걸 아꼈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윤재옥 권한대행이 전당대회 수준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당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 회의까지 소집한 것도 절차적 잡음을 줄이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왜 우리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는 불만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여당 비대위원장 지명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막판 변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개각 시점이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반박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아 비대위를 꾸리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알도 없나.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특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추대론이 힘을 받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아 한 장관을 모셔오려는 게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을 자중질환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를 모셔와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니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배알도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실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동시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철저히 굴종하는 여당에 국민은 기대를 저버릴 거란 취지입니다. 중도층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권력에 맞서서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볼 만한 그런 수사를 한다거나 발언을 한다거나 한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1야당이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때도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발족해서 그렇게 비사실 공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총선용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요. 한동훈 장관 역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정의당이 특검 추천과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담겼다며 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국회 절차 내에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여당의 반대 여론전을 당부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려는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다면 한 장관을 압박하는 첫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읽힙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논란을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자, 오늘은 시의성 있게 여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좀 미리 말씀드리면요. 무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출범을 앞둔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누가 이끄는 게 좋을지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봤습니다. 별도의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로 가장 많이 거론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49%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의 배경이 된 김기현 대표 사퇴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불출마 등 인적 쇄신 노력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26%는 적절하다, 56%는 쇄신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 성향에 따라 온도차도 컸는데 보수층은 적절하다 45%, 부족하다 42%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중도층에서도 성에 안 찬다는 답변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5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치 않다는 31%였습니다. 또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65대 24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 31%, 잘못한다 61%로 한 달 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인물이 가장 관심이죠.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신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당 안팎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신당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36%는 긍정적으로, 5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부정적 반응이 84%까지 치솟았고 호남 지역에서도 70%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9%가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야당 분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여야가 협상 중이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도 물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투표하는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37%,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된 위성정당은 막아야 한다는 답변은 43%였습니다. 오차범위 밖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보긴 어려운 결과입니다. 다만 지지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그래도 표를 줄 거란 응답이 63%였고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12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4%, 무당층 37%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MZ조폭. 과거의 조폭과 뭐가 다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문신을 하고 또 때로 몰려다니면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과거의 조폭과 같습니다. 다만 나이가 10대에서 30대 MZ세대고요. 또 불법 대부업과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는 게 과거와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 범죄 가운데 30대 이하인 MZ조폭의 비중이 무려 75%나 됐습니다. 4명 중에 3명 꼴인 거죠.
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기업형 불법 행위가 가장 많았고요. 네, 폭력과 갈취를 포함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는데요. 한창 꿈을 키우고 또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나이에 이렇게 어울려 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다간 어두운 곳에 갇혀서 미래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새벽 시간 강원도 원주의 한 무인 점포로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몸을 가누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한 남성인데요. 술에 취한 것처럼 한참을 비틀거리더니 가게 대부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난동범이 떠나고 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게 주인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엉망이 된 점포 상황을 설명까지 해준 겁니다. 이걸 보니까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성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계산대 앞에 선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난동을 피웁니다. 키오스크에 이어 진열대도 걷어차기 수차례. 물건을 집어던지던 남성은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듭니다. 남성이 무인 점포에서 행패를 부린 건 지난 16일 새벽 3시 반쯤. 바닥에 떨어진 상품을 문 밖으로 던지기까지 합니다. 가게 안팎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상황.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30분 뒤 가게를 찾은 또 다른 남성. 엉망이 된 가게를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가게 주인 전화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걸고 피해 사실도 알렸습니다. 물건을 주워 가게 안으로 옮기길 수차례. 가게 밖을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나쁜 놈들 정성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흉흉한데 경기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타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균형이 맞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아직 붙잡히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상황. 경찰은 해당 점포 주변 CCTV를 확인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네, 지난 16일 새벽이었죠. 경복궁 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쓰린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4일 만인 어제 경찰이 10대 남녀 2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둘은 연인 관계로 알려졌는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요즘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이렇게 최근 추워진 날씨에도 이들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손에 바람 호흡 불어가며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고작 몇 푼 받겠다고 낙서를 했단 말을 듣고 이분들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복궁의 낙서라니요.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버스에서 두 남녀가 차례로 내립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고 달아났던 10대입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이들은 지난 주말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글자를 썼는데 서울경찰청 담장에서도 같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중간에는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택시를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신원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해당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훔치는 걸 포함해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선이 정해진 만큼 문화재 손상을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서울경찰청 담장에 남긴 낙서에 대해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병역 의무죠. 그런데 최근에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도 내년부터는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이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감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이미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입대를 미뤄온 사람들인데요. 이 기준이 바뀌면서 내년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이죠. 안동준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신체 검사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발뼈와 발 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이른바 평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측만증 이런 걸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평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때 깔창이나 이런 거를 좀 교정기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던 이 씨에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평발 기준이 기존 16도에서 30도로 바뀐 겁니다. 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무를 끝내고 사회 진출해서 그 일을 하는 일관성이 잠깐 끊어진다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기준 완화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표정은 난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키 174cm에 몸무게 120kg인 사람도,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 사정 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가의 임의 판단에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무는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우리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휴일에 문을 걸어 잠깁니다. 2012년에 생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규제의 영향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휴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1년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오늘 뉴스라이더에서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의 이은철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초구입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걸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는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고 약 10년이 흘렀고요. 예. 하지만 단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겹칠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장이 공휴일이 아닌 의무를 의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이해 당사자들이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2곳의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행정 예고와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아마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예. 사실은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지만 이미 전국 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구, 울산, 청주 등 44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평일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초구 사례가 서울시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를 계기로
아마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아마 자치구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 같은 전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중에서 대구시와 또 청주시가 또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특히 대구와 네. 청주의 경우는 이제 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도 하고, 대구에서는 분석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대구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예, 대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예. 결과를 한국유통학회에 아마 의뢰해서 아마 그 신용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아마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은 그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을 제외한 일반 슈퍼와 음식점 등의 수요 소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5%, 편의점은 23% 증가하면서 타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동일 기간에 그 인근 지자체인 부산의 경우에는 뭐 부산은 한 16%, 경북은 10% 정도 증가한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갖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런 수치들은 그 대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예. 대구 시민 한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구 시민 한 10명 중 9명은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예. 전체 600명 중 한 87.5%인 525명은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한 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 팀장님 말씀하신 그 대구시 조사의 결과의 경우는 대구시가 의뢰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네, 대구시가 유통학회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대구시와 한국유통학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특정 그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거라서 통계청의 자료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계청의 경우는 1, 2분기 소매 판매액의 지수가 감소했다라는 게 이제 대구 경실련의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통계청의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의 증감이라든지 업종별 매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그 유통학회가 분석한 자료가 보면은 신용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지금 서초구에서 시작한 바람이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셨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네네. 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뭐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어떤 실익이 있을 거라고 분석하시나요? 일단 소비자 측면에서는 아마 주말에 쇼핑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벌이 부부나 평일에 쇼핑 시간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 측면은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서초구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인근에 전통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서초구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아마 의무 휴업일 변경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누가 먼저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마 서초구의 사례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는데 참고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만든 게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였잖아요. 전통시장도 그렇고 뭐 음식점 같은 그 소상공인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데 네네. 이제는 그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온라인 시장이 커져버렸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통시장 간의 경쟁도 예전에는 대형 유통과 전통시장 간의 오프라인 경쟁에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으로 좀 변화했습니다. 예. 지난 10년간의 그 소매 업태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28%로 크게 성장한 반면에 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9%로 줄어들면서 실적도 악화되고 점포 수도 줄어들면서 구조조정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6월 저희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인 경우에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은 어떻느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소비자의 49%는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한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예. 문 여는 날 맞춰서 대형마트 방을 방문한다는 응답자는 34%,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6%에 그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의 구매 수요가 이전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그 의무 휴업일에 다른 쇼핑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이나 식자재 마트가 52%, 온라인 쇼핑이 한 25%로 달해서 예. 규모가 큰 중소유통이나 또 온라인 쇼핑이 영업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자, 팀장님, 저희가 시간이 네네네. 많지 않아서 제가 네. 질문 하나만 꼭 드릴게요. 이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그 의무 휴업일을 바꾸려면 사실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게 되면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휴식권의 침해 소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없이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된 목적은 대형 유통과 중소유통 간 상생 발전과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평일 휴무로 전환한다고 해서 근로일수나 근무 시간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권과 휴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만일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 보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근로자 간 개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의 이은철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요. 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사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섭외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찬반이 조금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라이더 제작진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경제단체를 통해서 찬성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상인 가운데에서 휴일 휴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상현 방산 전통시장 상인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방신 전통시장입니다. 예, 방신 전통시장. 네네. 예, 방신 전통시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방신시장에서 예, 회장님 그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첨가업을 하고 있고요. 예. 방신 전통시장에서만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방신시장에서만 40년 넘게 첨가업을 운영하신 거예요? 네네. 예, 40년 동안 시장의 변화상을 직접 목도한 상인 분이시네요. 앞서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 시장 상인의 입장에서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잠깐 들었는데 2012년경에 아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이 의무 휴일이 지정된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 대규모 점포들이 입점하고 난 다음부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예. 벌써 전통시장이 한 250개 이상 완전 폐업을 했습니다. 예. 아예 기능 없이 그 정도로 전통시장에 치명적으로 지금 대규모 점포 또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들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무더기로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까지 요일 변경을 해서 지금 평일로 변경하겠다라는 데 대한 부분은 이거는 이 힘든 과정에 소상공인들 또 한 번 더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요일과 평일의 매출 부분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건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정도로 싹쓸이
처리를 해가면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들을 이용해야 될 소비자분들이 네. 일주일 동안 모아서 직장인 예를 듭니다. 일주일 동안 쇼핑할 쇼핑거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회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의무 휴업일이, 그러니까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 게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 회장님을 비롯해서 상인의 그 시장에 같이 계시는 분 상인들의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좀 비교해 주세요.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업무 휴일 요일 때 하고 그렇지 않은 요일에 전통시장 매출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예. 정말 그분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전통시장에 나와서 그 고객이 유입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는데 지금은 결제 기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전통시장이나 골목 이쪽에는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제로페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또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결제 기능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은 쏙 빼고 카드사의 그 매출만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모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감안해서 통계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 주변의 음식점 혹은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같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이제 일부 상인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섭외를 진행을 하면서 상인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엇갈려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겪어보면서 마트가 쉬는 날 시장에 뭐 칼국수 사 먹으러 오고 뭐 과일 한 번 더 먹어보러 오고 이런 분들이 뭐 늘거나 줄거나 이런 거를 그 체감한 부분은 좀 어떠신 건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주변에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상권에 예. 그런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복합 쇼핑몰이 A라는 지역에 생겼습니다. 예. 그런 고객분들이 한 5km, 10km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 복합 쇼핑몰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 상권에 그 편의시설도 아주 열악하고 주차장도 없는 그 주변 상권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합 쇼핑몰이 있으면 복합 쇼핑몰로 전체적으로 그냥 흡입돼 버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것과 극장 구경을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인데 그 뭐 얘기가 참 이상합니다. 그런 거는. 예. 그 회장님, 전통시장을 소비자가 많이 찾지 않는 이유로 지적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전통시장 하면 늘 지적되는 단골적인 문제점이 뭐 가격 표시가 미흡하다든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좀 현실적인 그 쇼핑의 불편함이 또 있었더라고요. 회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지난 10년은 좀 많이 변화가 있었으니까 뭐 조금 더 오셔라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의 말씀은 물론 이제 대형마트나 뭐 이런 데하고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만은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지금은 카드 결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도 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첫째 물건들이 여기는 개인 오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전문 집단입니다. 예. 내가 야채를 하면은 야채에 대한 부분만 몇십 년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물건은 정확하게 볼 줄 알고 또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를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전통시장에 오시면 물건이 굉장히 싱싱하고 예. 또 많은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옛날에는 뭐 카드도 받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카드나 모든 이제 결제 수단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적이 됐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많이 개선이 됐고 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를 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한파와 폭설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서해안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며칠 동안 날이 계속 추웠는데 낮부터 더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기가 남아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서울 낮 기온 영하 5도로 영상권을 회복했던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곤두박질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5도, 그리고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폭설까지 겹쳤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약한 눈발만 날리고 있는데 충청과 호남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다소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전북 서해안,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붕괴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폭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또다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서울 낮 기온 영하 5도, 춘천과 청주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1도까지 오른 데 그치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아 아침보다도 날이 더 춥게 느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앞두고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수도 간 동파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함 내부 안에 따뜻한 옷이나 헝겊을 감싸서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면 좋고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으시는 것이 동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파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렇게 간밤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특히 충남과 강원 지역에 눈이 집중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CCTV 화면 보면서 눈이 얼마나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충남으로 가봅니다. 충남 아산의 옥정 사거리, 아까 한번 봤던 곳인데요. 여전히 거센 눈발이 내리고 있고 또 지금 한쪽 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집중돼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말 그대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쪽 도로에 보이고 있고 다행히 제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네, 지금 딱 출근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다음은 금강의 보령시 동대교 보고 계십니다. 네, 이곳 역시 눈발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네, 다리 위로 차량들이 많이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블랙아이스가 낄 위험성이 있어서 특히 더 차량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구룡 1교 모습입니다. 네, 이곳은 원래 평소 통행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고속도로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차량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곳 역시 붉은 눈발이 지금 계속해서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네, CCTV만 봐도 이 길이 미끄러운 게 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북 군산시의 동백대교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저하게 차량들의 속도가 느려진 모습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비상등을 켜고 지나가는 차량들도 보이고요. 네, 지금 양방향 모두 차량이 많이 없긴 한데 이 길이 워낙 미끄럽다 보니까 다들 천천히 저속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나서는 분들 평소보다 천천히 걷고 또 운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심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구원지대에서 지진이 난 데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요동치자 식당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뛰쳐나갑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 자정 무렵. 한밤중에 닥친 강진에 대피와 구조가 더뎠습니다. 我们这儿水的话就是咣啷啷咣啷蹲探着，那个场沿也都下来了，坡的话就那个墙也都倒了。 해발 2,000m 고원지대에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주택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도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消防救援队伍1500余人，部队官兵1000余人，公安干警1500余人赶赴灾区。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새 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국 학생들도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교과서나 공책을 뜯어 모닥불을 피운 뒤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녹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와 구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수성에선 30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고 2,000km 떨어진 신장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어김없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회의가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북중러가 국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three nation states which bristle at the rules-based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helped stabilize here and put in plac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과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이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a degree that we've not seen at all in so many recent years, and to improve and deepen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한미일 국방 고위 당국자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축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3자 훈련 계획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도 또다시 열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Flagrant, unacceptable, reckless, egregious. All of these words still apply. But today, I offer another word. Ridiculous.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미 군사 훈련의 위협을 느낀 북한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안보리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계속되는 한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돌연 인도적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역에서 전면전이 계속돼 사상자가 속출했고 이스라엘군은 북부의 핵심 거점인 자발리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쿠웨이트 병원은 사실상 야전 병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현지 시간 19일에도 최소 10명이 숨진 채 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거주지 두 곳을 폭격했습니다. 사망자 중엔 이번 달 갓 태어난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가자지구에서 차마 목격하기 어려운 파괴와 살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The magnitude of hostilities between Israel and Hamas and the scope of death and destruction in Gaza have been unprecedented and unbearable to witness. 가자시티에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전승기념물을 파괴하며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의 APC 장갑차에서 하마스의 주먹이 솟아나는 장면을 묘사한 조형물입니다. 지난 2014년 이스라엘이 3주 동안 가자지구를 침공했지만 결국 하마스 제거에 실패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도적 교전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지 주재 외교단 면담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Israel is ready for another humanitarian pause and additional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enable the release of hostages.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전면전을 강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당장 인질석방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전쟁 중단이 먼저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 affirm our position of categorically rejecting to hold any form of negotiations over prisoners exchange under the continuing Israeli genocidal war.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4일부터 7일간 하마스와 일시 휴전했고 이 기간 하마스는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105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가자지구에 약 129명의 인질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에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내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미국, 서방이 원한다면 협상에 응하겠다면서 러시아의 국익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Хотя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пусть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Но тольк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исходя из наших интересов.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И мы все с вами, и я в том числе, мы все пойдем до конца, защищая интересы страны.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유럽과 싸울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방의 재정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심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과 EU로부터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Я впевнений,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нас не зрадять, і що те, про що ми домовились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буде виконано. 한국과 벨기에, 프랑스로부터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공공병원을 토사구팽으로 내몰지 마라.
코로나19 시기에 최전선에서 땀 흘린 영웅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국회 앞 농성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좋은 소식으로는 못 뵈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단식 농성 중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이 며칠째인가요? 12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오늘로써 17일째입니다. 17일 동안 곡기를 끊으신 거죠. 지금 그 위원장님 뒤로 뭐 여러 명이 함께 보이는데 같이 단식을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중앙에서는 저하고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하시고요. 예.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청주의료원, 그리고 파주의료원, 강릉, 영월의료원, 서울시 서남병원, 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28명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전국 의료원에서 또 오셔서 28분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날도 추운데 뭐 다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이게 단식 17일 차라고 위에 써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지금까지 한 8분 정도가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몸이 안 좋아서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더 상하는 분이 없으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어제는 또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한 본회의 날입니다. 예. 어제가 이제 하루 전날인데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저희가 공공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 단식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여야 원내 대표들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 원내 대표들 면담을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국회로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났습니까? 원내 대표님들은 못 뵀고요. 그 원내 수석 부대표님 민주당에 네,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서 단식 농성까지 돌입하게 된 이유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왜 단식 농성까지 하시게 되신 겁니까? 어떤 이유로? 로 얘기하면 영옥이라더니 덕분에라더니 투사구팽입니다. 공공병원들의 투사구팽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단식을 돌입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코로나 끝난 이후로 경영이 굉장히 심각해서 고사 직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예. 정부에서는 회복기 지원을 6개월치만 주고 나몰라라 사태입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 된 병원도 있고요. 실제로 아마 거의 모든 병원들이 1월 정도 되면은 임금 체불을 될 거라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담병원들이 부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전담병원들 회복기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돌입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을 좀 지원해 볼게요. 일단 예산을 받으려면 병원 사정이 어떻다는 거를 알려야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임금 체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병원 사정이 얼마나 어렵길래 얼마나 열악하길래 지금 의료인들께서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병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 전에는 78.4% 정도 평균이었습니다. 그때 올해 평균 한 50% 정도, 절반도 안 된 그런 상황으로 35개 지방의료원을 올해 1년 동안 보니까 한 3,200억 정도가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금 체불도 난 데도 있고요. 이렇게 된 데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있었던 일반 환자들을 다 퇴원시키고 2년 6개월 동안을 코로나 환자들만을 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필수 의료나 일반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도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코로나가 이제 끝난 이후로
나갔던 의사들도 안 오고 환자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던 겁니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예. 저희가 보니까 35개 지방의료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3년 동안 1조 5,598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이 3년 동안 의료 손실은 1조 5,737억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손실보상금이 부족액이 한 138억 6천만 원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제로 지원된 손실보상금이 3년간 발생된 의료 손실을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의료인들이 임금 체불을 당할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요, 네네. 코로나19 팬데믹은 수구로 들었고 환자도 과거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도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그간 지원할 만큼 했다, 충분한 손실 보상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또 갖고 계십니까? 정부가 충분히 보상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때 정부에서는 충분히 보상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코로나 전담병원이 끝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경영이 정상화가 안 되는데 정부는 6개월만 회복기 지원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또 민간병원은 1년 회복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당초에 정해진 예산이 126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어졌던 예산보다 98.7% 대폭 삭감이 된 예산이었어요. 물론 이게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논의를 거쳐서 이제 증액하기로 한 금액이 2,896억 원입니다. 혹시 이 정도면 좀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다보다는 공공병원이 완전히 살아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생명 유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이제 126억 원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예. 민간병원에 대한 예산이에요. 실제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은 빵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아직 정상화가 안 됐으니까 예. 예산을 3천억을 반영을 해달라라고 예. 요구를 했는데 예. 복지부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정상화가 안 되면서 복지부에서 3,200억에 80% 선인 2,896억 원을 국회에 요구를 했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2,896억 원을 회복기 지원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통과를 합의로 시켜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결특위로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는 이 정도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돼야 공공병원들이 부사되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말씀하신 그 예산안이 이제 그 무난하게 통과가 된다면 단식 농성을 풀 예정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의료 노조에서 여론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12월 12일 날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 중에 회복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매우 찬성 49%, 또 찬성하는 편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92.6%가 회복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77.1%로 예.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원을 공감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재부는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단순히 긴축 재정이란 말로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에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다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설문 결과 들으셨고요. 추가로 의대 확대 정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보건의료 노조 측의 입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래픽 먼저 보여주시죠. 이 설문 결과를 보면 필수의료 의사 부족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번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국민들이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폭 정원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1,000명 이상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보건의료노조 입장이고요. 예. 국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보면은 문제는 얼마나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원과 함께 더불어서 의사들이 인기과나 수도권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나 지역 의사제 도입이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는 그래서 반대하는 의협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역 이기주의적인 이런 반대만 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함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단식 농성 17일차. 오늘은 이제 단식을 풀고 가정으로 편안한 가정으로 좀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국회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길 같이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요. 코로나19 때 너무 고생해 주신 의료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보건의료노조의 나순자 위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추가 협상 시한인 오늘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간 2+2 비공개 회동을 갖고 657조 원 규모 예산안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56조 9천억 원의 사용처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현재 여야는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등 세부 사업의 증감액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3시안으로 잡고 야당과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국회에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직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묵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사실상 낙마대상 1호로 꼽은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도덕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건 도덕적 해이, 부실 검증 자체라는 겁니다. 1999년 폭력,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강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과거 연구기관에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거론되자 야당 의원들은 후보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33회에 걸쳐서 이용되고 있는 이 법화 사용 개인적인 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자신합니까? 네. 돼지고기 전문점이라든가 자주 이용했던데 대부분 다 회의역이 적당치 않아요.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촌 소멸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가장 직면한 게 저출산 문제이듯이,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다 들어있어요. 불법적인 그런 어로 남에게 의해 가지고 우리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경제수장으로 낙점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여야 간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고 강조한 반면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당 의원들은 가계부채 증가, 세수 축의 실패 등을 거론하며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뭐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빵빵 치세요. 최근 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부산 전통시장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민생 현장 돌보고 이러는 것은 이전 정부에도 다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경유착이라면은 왜 부산에 떡볶이 먹는 곳에 대기업 총수들을 세워놓느냐. 정경유착 문제가 커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있어서 여야 간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특히 오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말 청문회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처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엽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을 누구로 확정할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임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서울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임 씨와 싸운 뒤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지만 임 씨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며 임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경제 수장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주말 사이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후임으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행 10억 원인 대주주 기준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데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행렬로 시장 불안이 이어졌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올해 폐장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이 거래일 전인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합니까?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를 두고 조만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